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부산교구 김준환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참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밀양입니다. 밀양에서도 한참 깊이 들어가야 되는 단장면 간물리라는 곳입니다. 해발만 해도 300m에 달하는 오지입니다. 많은 밀양 사람조차도 이 간물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올해같이 따뜻한 겨울에는 아마 여러분들 눈 구경을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물리는 간간히 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산 중턱에 임한 좀 추운 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 마을의 한가운데 간물 생태학습관이라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시설에 머물면서 농사도 짓고 또 특별하기는 이제 생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저희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시설입니다. 저는 오늘 시끄럽고 또 그래서 TV만 켜면 매일매일 특종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저는 우리 이 시대의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은이.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에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이분이 풀이하시는 그 늙은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니라 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늙은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는 나이는 젊지만 생각은 고정되고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는 많으시지만 이 시대를 한 걸음 더 앞서서 그것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세 드신 젊은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게 되었습니다. 강산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참 긴 제목의 노래입니다. 요새는 언론에서도 그리 많이 다루지 않고 또 많이 이 사람의 노래를 길거리에서도 듣기 어렵지만 이 노래만큼은 참 아름답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동안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을 즈음이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을 거슬러 오르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우리가 이 연어를 다시 만나게 될 때, 특별히 TV에서 보게 될 때 참 놀랍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경 어떤 기사를 보니 울산시 태화강에 이 연어가 다시 돌아왔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치어를 키워서 방류했던 이 연어가 다시 태화강을 찾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특별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무려 14년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울산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흔히들 공업도시라고 하는 울산이 이런 면모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도 또 그 시민들도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부산이 그와 같이 생태 친화적으로 강이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연어하면 우리가 방송에서 가장 익히 보는 장면은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편에서 보면 아주 얕은 보라든가 그런 조그만한 폭포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연어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연어가 그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사람으로 치면 건물 4층 높이를 점프하는 것과 똑같은 높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 결전에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연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혹은 시대의 분위기를 잘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스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용기를 품고 시대에 적응하지 않는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착각에 빠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일까?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착각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오지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해봐야 버스가 하루에 6번 정도 왕복할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즈음 되면 그 버스에 타서도 먼저 자리에 앉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시골이다 보니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이 참으로 하나의 사랑방이 됩니다. 한 정거장 갈 때마다 한 마을에서 어떤 어르신이 타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니, 집에는 별일이 없느니, 키우는 소는 어떤지, 농사는 어떤지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럴 때마다 무슨 일사후세 때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 속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너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다음에 빌려줄게 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물물 교환을 하고 혹시나 이런 이야기 들었냐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으면 그 소식도 전합니다. 물건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면서 그 말대로 품앗이를 이 버스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이 결국은 혼자 살아간다는 착각.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나는 혼자 산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남이 나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밀양에 살면서 겪게 되는 혹은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은 우리가 잘 살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착각입니다. 흔히들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없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분야까지도 세세하게 쪼개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다른 전문가가 없다면 우리 자신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내가 잘 알아. 그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파편화되었습니다. 다 쪼개져서 도저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이렇습니다. 등이 나가도 이 등을 갈 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불편이 와도 이것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가전제품, 기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기사를 부르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못 하나 받기 어렵고 나 혼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착각이다. 더불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원래 본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품앗이라는 이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되,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해준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 보면 산만큼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 삶의 기술을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방면에 대해서 이런 삶의 기술을 익혀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삶에 필요한 그 기술들을 다른 사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라는 것을 거스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내 대신에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의 순간에 내가 우물쭈물할 때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밀쳐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삶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분야는 끊임없이 그 삶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착각을 우리가 이겨내고 풍요롭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느끼게 된 우리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만약 그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책에서, 교과서에서 보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하늘과 땅과 인간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합리성 내에서 그것을 다 취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비가 얼만큼 오고 바람은 얼만큼 불고 또 날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땅 속에서는 지렁이가 몇 마리 있고, 그리고 이 농작물을 괴롭히는 병충해는 얼마나 되는지, 이 자연의 수십 가지의 변수를 서로 조합을 따진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그 합리성이란 것으로 이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이 어르신들을 보면 이미 농사를 수십 년째 지어오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움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들어도, 또 때로는 전문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직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살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존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작물이라도 어느 고장에서, 또 그 고장에서도 어느 구석에 농지를 마련해서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같은 밭이라도 이쪽 구석인지 저쪽 구석인지 혹은 한 중간에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생장점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을 이분들은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직관으로서 이 시대를 가늠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때로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합리성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합리성이 우리의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조건들, 몇 가지 안 되는 원칙으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하라는 그것이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매양이 잦아들고 벚꽃이 날리면 보리가 익기 시작한다. 보리가 익으면 힘에 겨운 감꽃이 후두둑 바람에 떨어지고 늦게 눈뜬 대추나무에도 콩알 만한 대추가 조롱조롱 열린다.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매화는 언제 필까? 몇 월 달 혹은 일조량이 얼만큼 되면 이것이 꽃필 거야 하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리가 필 때, 익기 시작할 때 그 즈음에 벚꽃이 날릴 것이다. 그리고 감꽃이 바람에 떨어지게 될 때 대추나무에도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시간을 재는 방식이, 삶을 재는 방식이 다른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1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이기 때문에, 혹은 12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작물에 기대어서 생명이 이어가는 그 흐름들을 직관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가 기계적이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숫자라는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의 기대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모릅니다. 삶의 기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절 인간이 안에 품어왔던 그 직관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가장 나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을 일으키고 있고 때로는 그 착각에 의해서 내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추운 지방 그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사냥 이야기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여러 가지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늑대도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지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춥습니다. 영하 20도는 장난이죠. 그보다 더 춥게 40도,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코를 베일 정도로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어떻게 에스키모인이 사냥을 하냐면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칼을 갑니다. 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이 칼을 늑대가 좋아하는 동물의 피에다가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에다 꺼내놓으면 너무 추운 날씨에 피가 굳어버리겠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 칼에 피를 묻히고 굳히는 과정을 하다 보면 이 칼에 피가 덕지덕지 붙게 될 것입니다. 이 칼을 들고 이 에스키모인이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늑대가 주로 다니는 그 경로에다가 이 칼을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늑대가 이 길을 가다가 이 칼을 만나게 되겠죠. 원래 늑대는 대단히 영리합니다. 제법 해서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허나 아무리 영리한 늑대라도 한겨울이면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피냄새에 이끌려서 그 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칼에 묻은 피를 자기 혀로 핥습니다. 물론 이제 늑대의 혀에도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녹이면서 이 피를 먹습니다. 한참을 먹겠죠. 그리고 굶주렸기 때문에 이 늑대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정신없이 피를 빨아먹을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 칼에 묻어있는 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이미 피는 다 떨어지고 그 날카로운 칼에 혀가 데이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미 이 추운 날씨에 이 늑대의 혀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데여서 상처를 입고 자기가 피를 흘린 것을 자기가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한참을 빠는데 결국 그 피는 늑대 자신의 피입니다. 결국 나중에 늑대는 쓰러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과다출혈이죠. 자기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쓰러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조금 잔인하죠. 이것이 저 먼 추운 지방에 또 특별히 그 많은 늑대 중에 어리석은 몇몇 늑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특별히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내가 어떤 실패에 봉착하게 되는 것, 내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내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망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절망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추운 지방에 있는 그 에스키모에 의해서 사냥되는 늑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무 높은 곳을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내 욕심에만 너무 맞춰서 가지 맙시다. 때로는 낮은 곳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낮은 곳을.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우리 천주교의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이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저들이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들, 나의 원칙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허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대해서 그것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하게 낮추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엉뚱한 주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동문서답이란 말을 합니다.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니 서쪽을 대답하는 엉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동쪽을 대답하고 서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쪽을 대답하는 동문동답 혹은 서문서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꼭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나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서 시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는 산길이 아니라 일부러 그 길에서 벗어나 우회하는 오솔길로 접어든다면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산에 숨겨져 있는 비경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답 혹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쪽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아니야 하면서 내가 서쪽을 대답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각자가 빠져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또 용기를 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이 삶의 풍요로움을 끝까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